하둡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이제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둡에 주목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왜 이제 하둡을 잘 쓰지 않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지부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통계학과 대학원에 들어간 게 2010년인데요.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렇게 물론 어디선가 어떤 사람들은 쓰고 있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없었는데 갑자기 2011년쯤 되니까 KBS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더니 이때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때쯤에 그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업체들 있죠. 뭐 그 비즈니스 업체들 있죠. 뭐 가트너였나 아니면은 BCG였나 뭐 맥킨지였나 여기서 뭔가 어떤 미래 전략 보고서 같은 이렇게 미래를 조망하는 보고서 같은 걸 냈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귀가 얇은 우리 K 어쩌고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막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고 빅데이터는 막 3V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이렇게 3V가 벨로시티,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들어온다. 뭐 볼륨. 그다음에 세 번째 V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지 않는 현대 컴퓨터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통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의 주요한 이용 예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티피컬한 이그젬플이 자 구글 이겁니다. 이렇게 조류 독감 있죠? 이 조류 독감을 그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 지역별로 사례 수집해가지고 카운트를 하는 것보다 구글에서 이제 검색어로 조류독감 트렌드를 피팅을 했더니 이제 조류독감 트렌드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이 미국 조류독감 그래프보다 그러니까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조류독감 그래프보다 구글 검색어 트렌드가 훨씬 더 빠르게 이 조류독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 이 데이터, 이 이그젬플은 많이 사장되다시피 했으니까 어디 가서 이거 얘기는 안 꺼내셔도 되고요. 어, 자, 근데 이 조류독감만으로 뭐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큰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사실 이 개념이 사실 어디서 왔었냐면은 이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빅데이터를 애초부터 태초에 처리하고 있던 업체가 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사람들이 정말로 1초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죠. 그러면 그 검색 기록 그 구글은 사람들의 검색 기록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연관 그 검색어 순위를 업데이트 하는데 검색어 순위라는 건 내가 어떤 단어를 쳤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자동 완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치고 나서 검색 결과를 줄 때 이 1위, 2위, 4위, 3위, 4위로 가장 어떤 페이지들을 가장 먼저 노출시킬지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 그 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글이 이렇게 지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보다 구글이 이렇게 뭐 구글 이전에 알타비스타, 야후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구글이 언젠가부터 스물스물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구글을 좋아했냐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들이 거의 상위 랭크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그 검색어 검색어 받았을 때 구글이 그 상위 랭커를 띄워주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구글은 어떻게 해서 그 랭킹을 매기나? 그 알고리즘이 페이지 랭크거든요. 자, 페이지 랭크의 디테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페이지 랭크에 아무튼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검색 기록을 어떻게든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특히 프로세싱을 할 때 주로 카운트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걸 검색한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클릭했더라. 다 카운트죠. 어떤 사람들이 뭘 검색했더라. 그 검색어도 카운트죠. 카운트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구글은 어떤 1초에 수백만 명이 들어오는 이 빅데이터에서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구글은 무슨 전략을 택했냐? 한 대의 서버만 한 대의 슈퍼컴퓨터를 사는 건 너무 비싸거든요. 기상청에서 쓰는 슈퍼컴퓨터는 그 비용에 비해서 그 성능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택한 건 내가 돈은 없지만 우리는 똑똑하니까 컴퓨터를 드립다 여러 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거기서는 뭐 i7 제온 이런 거 쓰겠지만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컴퓨터를 엄청 여러 대를 사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검색어 기록을 아무데나 저장을 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랜덤하게 다 뿌려. 자, 그 다음에 구글에 택한 거는 내가 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각각 분산돼서 저장돼 있는 사람들의 검색 기록에서 다 그 카운트 각 그 컴퓨터에 대해서 카운트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카운트라는 오더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뿌리고 그다음에 뿌리고 그다음에 카운트 결과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주겠다 이 전략을 택합니다. 자, 혹시 맵 리듀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 대 컴퓨터에 서로 분산된 서로 다른 데이터에 똑같은 오더를 뿌리는 거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 오더를 그 각 컴퓨터에서 계산되겠죠. 각 컴퓨터에서 계산된 그 연산을 다시 조합을 한다. 이걸 보통 리듀스라고 부릅니다. 구글에 뭐 했냐면요, 페이지 랭크를 잘하기 위해서 자, 맵 리듀스라는 어떤 사고 방식을 하둡이라는 시스템에 구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둡이라고 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구글은 검색어 추천을 잘해주고 싶어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고 싶은데 페이지 랭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대 컴퓨터를 사고 여러 대 컴퓨터에 하둡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우리 회사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저런 놀라운 성능의 알고리즘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분산된 컴퓨터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성능을 이렇게 딱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둡에 쫙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하둡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맥락입니다. 자,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둡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둡은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명령어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가 C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C 안 쓰잖아요. 파이썬이랑 R 쓰잖아요. 왜죠? 파이썬이랑 R이 사용이 편해서죠.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조금은 더 사용성이 좋은 프레임워크로 사람들이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비슷한 병렬 처리 비슷한 병렬 처리 사고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해주는 스파크를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역사였고요. 이 하둡은 대충 어떤 철학으로 돌아가는지 이제부터 좀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빅데이터라는 테크 용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좀 힙도 이상한데 아무튼 빅데이터라는 어떤 추상적인 용어의 탄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그 용어의 탄생의 기저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잠깐 공유 드렸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뭔가 병렬 계산인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어떤 문제가 병렬화 가능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제를 나중에 들 텐데 개념적으로 두 개의 사례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는 둘 다 for 구문입니다. for I in 1부터 n까지. 자, for I in 1부터 n까지 그냥 R 기준입니다. 수도 코드예요.
자, 여기는 AI를 계산할 때 AI란 그 수열을 갱신할 때 이전 값에서 어떤 계산을 해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알고리즘은 자, 이거 뭔가 어떤 구분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줄이 껴 있어요. 다음에 for 구문 끝납니다. 두 번째 구문은 CI라는 어떤 수열을 계산할 때 AI 더하기 BI를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1번, 2번 어떤 게 병렬화 가능해 보입니까? 자, 2번 같아 보이죠? 1번은 왜 안 됩니까? 자, 일단 2번부터 보죠. 1번은 2번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 B, C가 모두 R의 N에 있다고 할 때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더하는 연산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머신이 N대 있어요. 컴퓨터가 N대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A1이랑 B1 주고 AN, BN 줘. 그다음에 이 머신에서 A1 더하기 B1 시켜요. C1, C2, CN 뱉어가지고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C1, CN으로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N대의 컴퓨터에 요 for 구문을 뿌릴 수 있습니다. 좌측의 경우엔 어떤가요? 좌측의 경우에도 N대의 컴퓨터로 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요? 뭐 그렇게 용어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for 구문을 돌리기 위해서 이전의 값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값을 위해서 이전 값의 계산이 미리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N대 컴퓨터에 병렬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렬 자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1번 여러분들이 푸시는 그 for 구문이 1번 문제인지 2번 문제에 해당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밑에 지금 계속 오늘은 개념적으로 소개하고 뒤에는 실습하는 그 문제들을 그 병렬 패키지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계학에서 위 1번, 2번 문제 같은 거에 예제가 뭐가 있을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장 핵심적인 게 뭐 반복적 업데이트 알고리즘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가 혹은 뭐 뉴턴스 메소드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전체 for 구문이 이전 값들을 필요로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푸실 때는 이 for 구문을 그 n대 컴퓨터에 나누실 수 없어요. 2번 문제로 잘 풀리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벡터 혹은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그 행렬 곱 포함입니다. 스칼라 곱이랑 행렬 곱셈 모두 포함입니다. 자, 두 벡터의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어떻게 두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병렬화 가능하다는 건 위에서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이죠. 다음에 이 곱셈이라는 것도 사실 AB라는 행렬은 AB라는 행렬의 IJ는 sum 뭐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AIK, BIJ잖아요. 자, 그러니까 AB 벡터에 AB 행렬이 있을 때 I번째 행, J번째 열 뜯어가지고 얘네만 딱 계산해주면 되는 거. 얘네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두 벡터 행렬의 내적 포함입니다. 다음에 또 두 개 간의 뭐 내적 곱셈, 덧셈, 나눗셈, 뺄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한 벡터의 뭐 총합, 카운트 이를테면은 sum iner부터 n까지 갈 때 AI 이것도 병렬화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어떻게 병렬할 수 있죠? 자, 요거를 sum을 AI를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000만 정도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000만 개를 만약에 한 대의 컴퓨터에 돌린다라고 하면 그 for는 1부터 n까지 갈 때 이렇게
A1에서 A2 더하고 거기서 A3 더하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더할 수도 있지만 행렬의 덧셈은 이게 그 벡터의 그 벡터를 다 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i는 뭐 1부터 100만까지 ai 더하고 다 나눌 수 있죠. i는부터 뭐 100만 1부터 200만까지 ai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여러 개의 썸으로 분할한 다음에 이 썸들을 다시 합치면은 내가 원하는 1000만 개의 썸을 계산하실 수 있죠. 그럼 이 100만 개의 썸을 여러 대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분배하시면은 또 병렬화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병렬화 가능한 작업의 예제들입니다. 자, 어떤 벡터를 이렇게 종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두 벡터의 행렬에 어떤 사칙 연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병렬화가 잘 되는 예제들입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뉴턴스 메서드 같은 반복적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병렬화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뉴턴스 메서드 하시면 여기 for 구문 안에 이 for 구문 자체는 병렬화가 되지 않지만 이 for 구문 안에 이 업데이트 구문에 행렬 곱 같은 행렬 곱이나 뭐 행렬 연산, 벡터 행렬 연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합 이런 거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for 구문은 직렬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중간중간 병렬화가 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병렬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병렬화 하실 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병렬화를 할 때 지금 병렬화 하려면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뿌려야 되잖아요. 뿌릴 때 드는 비용이 새로 있습니다. 뿌릴 때 드는 비용. 자, 데이터를 뿌릴 때 드는 그 시간. 여기서 보통 컴퓨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합니다. CPU가 도는 그러니까 프로세싱 유닛이 도는 시간 외에 데이터를 통신 주고받는 데 드는 시간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한 대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대 CPU를 가지고 계시다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거의 들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랜선으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여러분들 일을 분배하시고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까지 고려하셔서 보통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게 거의 지금 10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거의 안 나갔죠? 밑에는 뭐 그냥 대충 읽으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중요한 거는 병렬 가능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맥락이 생기면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병렬을 하는 방법에는 그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렬화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상에서 병렬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 방식을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칩니다. 첫 번째, GPU 병렬화. 자, 컴퓨터 한 대 안에 이렇게 GPU 그래픽 카드 깔려 있죠? 한 대 기준입니다. 두 번째, 멀티코어 CPU 병렬화. 다음에 여러 대 컴퓨터. 자, GPU에 여러분들의 태스크를 병렬화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CPU가 여러 대 있을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병렬화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고 가정할 때 가능한 3번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여기서 이거를 지금 병렬화 방식을 지금 꺼낸 이유는요. 자, 여기는요. 여기 두 번째 꼭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꼭지는요. 멀티코어 CPU 병렬화 얘기 위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하도 스파크는 여러 대 컴퓨터가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의 병렬화입니다. 자, 그러면 하도 스파크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끔씩 보실 기회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CPU 여러 대 있으면 얘네들은 쓸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어가 많다 아니면 그러면 R 패키지에서 멀티코어, 패러럴, 두 패러럴 이런 패키지 쓰시면 여러분들의 그 많은 코어를 충분히 알아서 활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즐겨 쓰는 패키지 중에 이미 멀티코어 병렬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혹시 써보셨나요? 자, 그 디플라이와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 그 뭐야, 아이고, 데이터 점 테이블이 여러분들 R에서 조금 큰 CSV 파일을 가지고 오실 때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죠. 데이터 테이블 쓰시면 기본적으로 나는 몇 대의 코어를 불러들여왔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멀티코어를 지가 알아서 잘 쓸 수 있게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미리 시켜놓은 패키지입니다. 자, 여러 대 컴퓨터는 하드 스파크 얘기했고요. GPU 병렬화는 보통 언제 적합하냐면은, 이게 여러분 CPU랑 GPU의 차이 아십니까? CPU는 CPU 한 대 안에 코어가 한 여러분 기준 컴퓨터 기준으로 뭐 크기는 4개, 많게는 8개, 스레드 기준으로는 뭐 8스레드, 16스레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GPU는 그것보다 코어가 훨씬 많습니다. 막 3, 4천 개 돼요. 그 GTX, 지포스 GTX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뭘 GPU가 훨씬 좋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 CPU의 코어는 하나하나가 엄청 빠르고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GPU는 하나하나가 되게 별 기능 안 제공합니다.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컴퓨터 한 대 안에서 GPU 병렬화, 멀티코어 CPU 병렬화의 차이는 또 어떤 걸 적합하냐면은, 자, 2번 태스크 멀티코어 CPU에 올리는 거는, 자, 멀티플 멀티플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멀티플 인스트럭션이라는 건 시키는 게 여러 가지 시킨 거예요. 첫 번째 CPU는 구글 키고, 아니 크롬 키고, 두 번째 CPU는 또 뭐 킬까? R 키고, 세 번째 CPU는 파이썬 키고. 그래서 세 개의 CPU가 서로 다른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멀티코어 CPU 병렬화가 최적입니다. GPU는 싱글 인스트럭션이 하나입니다. 멀티플 데이터 병렬화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용어로 여기는 MIMT고요. 여기는 SIMT입니다. 그래서 GPU 병렬화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패러럴리즘에 적합하고요. 대표적인 예제로 행렬 벡터 연산의 병렬화가 그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두 벡터의 덧셈,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더하기라는 연산이 싱글 인스트럭션이고, 대신에 인입되는 데이터는 A1부터 A1 B1부터 AN BN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멀티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U를 R에서 쓰기는 약간 좀 불편하고요. 여러분 파이썬 쓰실 때 파이토치 있죠? 파이토치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GPU 병렬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연산 하실 때 보통 넘파이 많이 쓰실 텐데, 파이토치에서도 벡터 연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치에서의 그 벡터 행렬 연산들은 전부 그 GPU 병렬화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중하는 거는 한 대 컴퓨터에서의 이런저런 병렬화가 아니라 여러 대 컴퓨터에서의 병렬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둡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 노트보다 제밥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밥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중요한 이것들을 미리 얘기해야 아래 얘기들을 슝슝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 대 컴퓨터에서의 그 병렬화를 위한 그 하둡 패키지, 잠깐만,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어디 보자. 이게 나름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많이 써먹긴 했지만 구글이 많이 컨트리뷰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꽤 옛날부터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1000만 대 이상의 그 리눅스 머신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둡은 어디 보자. 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데, 자, 클러스터라는 건 이렇게 여러 대 있는 환경에서 한 대 이렇게 여러 대 묶어놓은 거를 보통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고 나눠서 계산하기 위해서
자바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바로 썼으면 기본적으로 문법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R이랑 파이썬만 알잖아요. 그에 비해서 자바는 넘사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하둡은 그럼 어디에 속하냐고 하면은 그 저장, 그러니까 파일 저장 체계 혹은 처리 체계 이 두 개를 조금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하둡은 데이터 저장 체계가 되기도 하고 데이터 처리 체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둡의 그 기술 중에 맵리듀스는 뭐냐면요. 자, 아까 페이지 랭크 뭐 카운트 필요하다고 했죠. 카운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데이터를 디바이드 합니다. 그다음에 각각 계산한 다음에 모아주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모았다가 각자 계산하고 모아주는, 각자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모아주는 알고리즘을 보통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둡에서 구현된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 이렇게 보통 맵 리듀스라고 부릅니다. 디바이드하는 과정을 맵이라고 부르고 컨커하는 과정을 리듀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 약간 내려야겠다. 자, 뭐 이렇게 이 파일 저장 시스템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이, 사람들이 이걸 왜 주목하게 됐어요? 저사양의 컴퓨터를 여러 대 모아가지고 고사양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뭔가 컴퓨터 기능이 더 필요해. 그러면 컴퓨터 더 사면 되죠. 그다음에 나름 컴퓨터들이 잘 고장 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고장 났을 때 빠른 대처도 이미 다 그 알고리즘적으로 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디 보자.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하둡을 진짜로 써볼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둡이 왜 등장했는지, 그럼 하둡이 적합한 맥락은 어디였는지를 좀 강조하는데 저희 방점을 쓰고 있어서 좀 이거의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좀 얘기해야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맵리듀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스플릿이라는 건 여기가 각각의 컴퓨터에 이 데이터의 일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서는 데이터들이 키밸류로 저장이 돼 있고 그 맵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듀스에 모아가지고 각각 모아주게 됩니다. 자, 어디 보자. 여기서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있는, 이게 또 좋은 게 맵리듀스는 하나의 고정된 컴퓨터에서 이 데이터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여러 대 저장된 데이터를 각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모아줄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맵리듀스로 어떤 데이터를 긁어 모았다. 그러면은 특징이 뭐가 되냐면, 자, 뭐 이를테면은 로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자별로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에 분사 저장돼 있어요. 통신사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거를 맵 리듀스 해가지고 뭐 용산고, 그다음에 뭐 중구, 마포구에 몇 명의 체류 인구가 있었는지 씁니다. 이렇게 카운트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 데이터는 로컬에다가 여러 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맵리듀스로 여기 접근해가지고 용산구 모아주는 컴퓨터, 중구 모아주는 컴퓨터, 마포구 모아주는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들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셨다고 해도 맵리듀스로 한번 돌리시고 나면은 맨 처음 위에 계산된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주면은 용산구가 첫 번째 결과로 생성될 수도 있고, 뭐 마포구가 두 번째 결과로 생성될 수도 있고, 중구가 세 번째 결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맵리듀스로 결과를 모아주시면 이 결과의 위아래 오더링은 셔플이 됩니다. 뭐가 먼저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셔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행들이 좀 오더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오더링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말은 쉽지 이거를 컴퓨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코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하둡을 매개로 해서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가 왜 필요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병렬 처리의 적합한 문제가 뭔지, 병렬화의 그 병렬화 방법 세 가지, GPU 병렬화, CPU 병렬화, 그다음에 여러 컴퓨터 병렬화에서 하둡은 여러 컴퓨터의 병렬화에 하둡이랑 스파크는 여러 컴퓨터의 병렬화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둡이랑 스파크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코어를 여러 대 갖고 있는 CPU 아니면은 GPU 카드를 갖고 있다,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서도 병렬화를 구현할 수 있고, 특히 R에서는 패러럴 아니면 두 패러럴 이런 패키지 이용해 가지고 여러 CPU를 이용한 연산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둡을 돌리는 예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